국민의 부동산 재산권 행사를 규제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익을 위해서 국민의 재산권을 규제하는 법, 이게 공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제 말 빠르지 않죠? 아주 막 흥미진진하죠? 그 다음에 자, 이런 토지의 규제를 가하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토지가 수천만 필지입니다. 이런 수천만 필지에 일일이 규제를 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공법에서는 토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요. 일단의 지역을 대상으로 토지의 계획을 수립해서 계획에 따라서 토지 이용 개발을 규제합니다. 그래서 이 계획들이 또 많이 나오게 될 거예요. 광역도시계획이다, 도시군 기본계획이다, 도시군 관리계획이다, 이런 토지의 계획을 수립해서 계획에 따라서 규제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공용부담. 이 규제를 다른 말로 공용부담이라고 그래요. 자, 여기서 공용이라고 할 때는 공공의 목적입니다.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 국민들한테 부담을 가하는 법이다. 그래서 이 공용부담, 요 말이 첫 번째 법률 용어입니다. 조금 어려운 말인데요. 그래서 실생활에서 부담이라는 말 어떤 의미에서 써요? 부담. 뭐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요? 아니, 얼굴이 아주 부담된다. 자, 이런 의미에서 부담 막 쓰는데 우리 공법에서 부담이라고 할 때는 얼굴이 부담되고 그런 게 아니고 의무 부과를 얘기해요.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어려운 말로 부담이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래서 부담금 이런 제도가 있어요. 부담금. 부담금이라는 것은 금전 납부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부담금, 돈 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쉬운 말로 돈 내세요 그러면은 피 같은 내 돈 나가고 별로 국민들이 저항이 생기죠. 그래서 어려운 말로 부담금, 돈 내라. 그래서 이렇게 부담이라는 말은 의무를 부과하는 건데요. 우리 앞으로 이제 공법을 공부하면서 이 공법에서 갖춰야 되는 마인드, 그거를 리갈 마인드라고 하는데 그 리갈 마인드가 이 공용 부담입니다. 이제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한테 부동산의 의무를 부과하는데요. 그럼 첫 번째, 공용 제한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 공용 제한이, 공용이라고 할 때는 토지의 합리적 이용이에요. 한정된 우리나라의 국토, 이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내 땅이라도 내 마음대로 이용 못하게 제한, 토지 이용을 제한하는 것을 공용 제한이라고 하고요. 대표적인 게 용도 지역, 그리고 용도 지구, 용도 구역, 지역지구 구역제가 있고요. 자, 지역지구 구역 앞에 다 용도가 붙어있어요. 이 용도라는 말의 의미는 쓰임새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이 땅을 이렇게 써라, 쓰임새를 딱 정해줘요. 그거를 좀 유식하게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을 지정한다라고 하고요. 이런 토지의 용도를 정해주면 우리 국민들은 이 용도대로만 토지를 씁니다. 내 땅이라고 내 맘대로 건물 짓고 이용 못해요. 그래서 철저하게 이 용도대로만 토지를 쓰도록 규제함으로써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자. 뭐 난개발도 방지하자. 여러 가지 공익을 위해서 토지 이용을 제한하는 것을 공용 제한. 자, 이 중에서 용도지역이 2개, 용도지구 하나, 용도구역 하나, 무조건 4문제 이상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공법이 40문제인데 그 중에서 4문제, 10%는 이 공용 제한을 알고 계십니까? 무조건 물어보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우리가 공법 배웠다. 딱 들어야 되는 마인드라고 그래요. 근데 내 땅인데 내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토지 이용을 철저하게 규제합니다. 그래서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는 제도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용 수용이라는 게 또 있어요. 공용 수용. 자, 여기서 수용할 때 숫자는 거둘 숫자 써요. 거둘 숫자 써갖고 공익사업에 필요한 국민의 재산권을 국가가 강제적으로 뺏어가는 거, 강제 취득하는 것을 수용한다라고 하는데요. 공익사업, 예를 들어갖고 뭐 도로를 설치한다든지 전철을 논다든지 신도시 개발, 공항을 건설, 이런 공익사업 하는데 그 부지 안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가 내 땅 안 팝니다. 그러면 도로 같은 거 설치 못하죠. 그래서 이 도로 설치 같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국민의 재산권은 국가가 강제적으로 취득, 뺏어갈 수가 있어요. 물론 보상을 조건으로 수용한다. 그래, 보상하고 강제적으로 뺏어갈 수가 있는데요. 혹시 저 지방인 같은데 토지 소유하고 있는 분, 토지 소유하고 계신 분, 역시 뭐 안타까운데요. 하여튼 항상 안타까워요. 그래서 토지가 있으면 귀하의 토지가 무슨 사업에 필요한 토지니까 수용 대상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이런 문서 그냥 한 10장 이상 되는 문서 같은 거 날라오고 그래요. 그래서 한번 수용 당해보면은 역시 우리가 모를래야 모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수용이라는 것도 우리 공법에서 4개 사업할 때 나옵니다. 도시공계획 시설사업, 도시개발사업, 여기 신도시 개발하는 거,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국민주택 건설사업 4개 사업에서 수용이라는 걸 알 수 있고 그중에서 무조건 2개씩 나옵니다. 그래서 수용도 꼭 우리가 알아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개념 중에 하나죠.
하죠. 공익사업에 필요한 국민의 재산권을 국가가 강제적으로 뺏어간다. 그거를 수용. 요 이외에도 뭐 환지, 뭐 환권 해갖고 이런 공용 부담에 관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과목이 공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크게 이제 네 가지 성격들 대표적으로 말씀드렸어요. 우리 부동산법은 부동산에 대한 행정법. 주된 내용은 국민의 부동산 재산권 행사를 규제하는 법, 규제법. 그리고 규제를 가하는 수단이 계획. 토지의 계획을 수립해서 계획에 의해서 규제하고요. 이 규제하는 것을 좀 의식하게 우리한테 의무를 부과한다고 그래요. 공용 부담에 관한 법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부동산 공법. 자, 이게 결론이죠. 부동산. 토지와 건물에 관해서 국가가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명료하고 강제, 규제하는 법. 그리고 만약에 이 규제를 국민들이 어겼어요. 규제를 위반했다. 허가 안 받고 무허가로 건물 지었다. 그러면 처벌합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 처벌. 가차없이 처벌해요. 그래서 공법은 딱 규제를 정해놓고 규제를 국민들이 위반하면 처벌. 그러니까 법률 자체가 어떻게 되겠어요? 딱딱한 거예요. 딱딱하고 아주 엄격합니다. 그래서 제 얼굴도 엄격하게 생겼죠? 그렇진 않아요. 귀염둥인데 아무튼 그래서 엄격하고 딱딱한 이 법을 풀어가지고 앞으로 우리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해나가도록 하고요. 그럼 이 공법의 성격에서 행정법이다. 행정법이니까 국가가 주인공이 돼요. 국가, 행정청. 이 국가를 행정법에서 행정청이라고 그래요. 행정청. 또 규제를 가한다. 그러면 규제를 가하는 것도 국가가 하죠. 우리 국민들은 규제를 복종해야 되는 그냥 수동적인 의미밖에 안 돼요. 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국가가 하고요. 우리한테 의무를 부과하는 것도 국가가 합니다. 그래서 공법에서는 무조건 주어가 국가입니다. 행정청이라고 하고요. 국민들은 그냥 수동적인 의미밖에 안 돼요. 그래서 공법에서는 항상 주어가 국가가 됩니다. 국가. 그러면 이 국가를 행정청이라고 하는데 이 행정청을 모르고는 이하에서 공법이라는 걸 공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첫 시간이지만 가장 기본 앞으로 우리 1년간 공법 공부하는데 꼭 알아야 되는 베이스로서 이 행정청의 위계질서. 자, 이게 하여튼 오늘 수업하는 내용 중에서는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하에서 앞으로 우리가 공법 공부해 나가는데 요거부터 알아야 돼요. 이게 공법을 공부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라고 그래요. 행정청 또는 행정기관 다 똑같은 말입니다. 행정청 하면은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 지자체라고 하죠. 이 국가와 지자체를 합쳐갖고 행정청이라고 하고요. 자, 먼저 국가, 이 국가를 중앙행정기관 또는 중앙행정부서라고 그래요. 그럼 부동산 공법과 관련된 중앙행정부서가 국토교통부가 되죠. 국토교통부. 그럼 국토교통부 이외에 중앙행정부서 또 들어본 거 뭐 있어요? 유명한 거. 여성분들 많으니까 여성 가족부라는 거 있죠. 애들 교육부도 있고 요새 그냥 맨날 나오는 법무부도 있죠. 법무부도 있고 또 뭐 기획재정부도 있고 행정안전부도 있고 이 부서가 16개가 있어요. 그중에서 부동산 공법에서 중앙행정부서 하면은 국토교통부. 이 국토교통부의 장을 국토교통부 장관.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 이게 정확한 이름인데 우리 이하에서는 줄여가지고 교통자는 생략해서 국토부 장관 이렇게 부릅니다. 국토부 장관. 근데 국토부 장관 이것도 판서할 때는 5글자니까 앞글자 따갖고 국장 이렇게 줄여갖고 국장 이렇게 써요. 국장 하면은 국토부 장관. 그래서 우리 장관들 공법에서 또 많이 넣어요. 예를 들어갖고 해양수산부 장관. 그거는 해수부 장관 줄여갖고 해장. 해장, 또 해장술 떠올리면 안 되고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하여튼 장관 이름들도 더럽게 길어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그거 줄여갖고 농림부 장관. 쓸 때는 농장.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재부 장관, 기장. 뭐 이런 식으로 줄여갖고. 행정안전부 장관은 행장. 뭐 이런 식으로 줄여갖고 쓸 거고요. 저는 국토부 장관인데 이 장관을 중앙행정기관이라고 그래요. 중앙행정기관. 전 국토를 중앙에서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 이꼴 국가라고도 합니다. 국가. 그래서 국가, 중앙행정기관, 장관. 다 똑같은 말입니다. 국가라고 쓸 수도 있고 중앙행정기관이라고 쓸 수도 있고 국토부 장관이라고 쓸 수도 있고요. 그래서 다 똑같은 말. 그래서 국토부 장관이 국가,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우리 공법에서 가장 상급 행정청이 됩니다. 제일 높은 사람. 우리 공법에서 제일 높은 사람은 국토부 장관. 그럼 물론 국토부 장관보다 더 높은 사람 있죠? 행정부에 수반하면은 대통령.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각 부를 통할하는 총리.
그리고 각국의 장관, 그래서 대통령, 총리, 장관 이렇게 위계 질서가 있는데요. 근데 우리 공법에서 대통령하고 총리는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공법에 제일 높은 사람은 국토부 장관.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를 지자체, 지방정